춘추 전국시대의 첫 희생자 한나라의 탄생과 몰락.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는 수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던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한나라는 가장 먼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나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나라의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고 어떤 선택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한나라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 기원전 771년 주나라가 동주로 옮겨가며 춘추시대가 시작됩니다. 당시 중앙 집권은 약화되고 각 지역의 제후국들이 자율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춘추시대 말기 진나라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주변 국가들을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나라의 분열과 한나라의 탄생. 기원전 403년 진나라는 한, 위, 조로 나뉘며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한나라는 가장 작은 나라였으며 현재의 허난성 남부에 위치했습니다. 첫 왕은 한경자로 그는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며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한나라의 지리적 약점. 한나라는 동쪽의 조나라, 서쪽의 진나라, 남쪽의 초나라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와 군사적 압박을 끊임없이 받으며 방어적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한나라의 시작은 그 자체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던 한나라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2. 법과 사상의 등장과 내정 개혁. 한나라 초반에는 농업과 관계시설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습니다. 법과 사상가 한비자는 한나라의 왕족 출신으로 법과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법과 사상의 핵심은 국가는 강력한 법률로 통치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한비자는 군주는 권력을 집중하고 신하는 이를 보좌한다는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안은 보수적인 귀족층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나라는 좁은 국토로 인해 방어적 전략을 택했으며 이를 위해 군사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철기 무기와 공성 기술에 집중했으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 수행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법과 사상은 한나라를 일시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3.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생존 전략. 한나라는 조나라와 동맹을 맺어 진나라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도 자체적인 생존 문제로 인해 한나라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300년대 중반부터 동쪽으로의 세력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압박 속에서 점차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규모된 공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중 진나라의 공세가 강해지며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원전 230년 진나라는 한나라의 수도 양진을 점령하며 나라를 병합했습니다. 진나라의 공세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나라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4. 한나라의 멸망 이후와 유산.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의 약소국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는 한나라를 흡수하며 천하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한나라에서 발전된 법과 사상은 후에 진나라의 통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나라의 실패는 강대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약소국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한나라의 역사는 외교와 내정, 군사력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춘추 전국 시대의 첫 번째 희생자 한나라의 탄생과 몰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있을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매일 짧고 쉽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역사인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나라 이야기. 강대국의 흥망과 반란의 끝.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초나라는 남방의 강국으로 군림하며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강력했던 이 나라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초나라의 흥망성쇠와 최후의 반란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초나라의 기원과 초기 성장. 초나라는 주나라의 봉건 질서 속에서 남방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초나라는 비옥한 장강 유역을 기반으로 발전하며 독특한 문화와 정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주나라의 중앙 집권적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초나라는 춘추시대 동안 영토 확장과 문화 발전을 이뤘습니다. 장강 유역의 소국들을 병합하며 남방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초장왕의 통치 시기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술로 춘추 5패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초나라는 독특한 남방 문화를 바탕으로 예술, 음악, 종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초나라의 비옥한 농경지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는 군사적 안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 집권화에는 실패하며 지역 귀족들의 힘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부 초나라의 전성기와 토전. 초나라는 춘추시대 후반과 전국시대 초기에 걸쳐 강력한 국력을 유지했습니다. 초회왕은 외교와 군사적 성과를 통해 초나라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초나라는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일시적인 안정기를 맞았습니다. 초나라는 전국시대 동안 진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의 효율적인 중앙 집권화와 법치주의에 비해 초나라는 지방 귀족들의 세력으로 인해 중앙 권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기원전 278년 진나라의 명장 패기가 초나라의 수도 영을 점령하며 초나라의 전성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초나라의 국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내부 분열과 정치적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서 지역 귀족들은 자율성을 주장하며 국가의 통합성을 해쳤습니다. 초나라의 약화는 결국 주변국들의 침입을 초래했습니다. 삼부 초나라의 몰락과 반란. 기원전 223년 진나라의 침공으로 초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의 대군이 초나라의 자녀 세력을 무력화하며 최후의 저항을 꺾었습니다. 초나라 멸망 이후에도 반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창평군은 초나라 왕실의 일원으로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군사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억압에 반발해 초나라의 자녀 세력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창평군은 장강 유역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진나라의 허술한 통치를 이용해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창평군의 반란은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지역 관리들을 축출하고 초나라의 옛 영토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 반란을 심각하게 여기고 대규모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창평군의 반란은 진나라의 명장 몽염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몽염은 전략적 기동과 병참선을 차단하는 전술로 창평군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창평군은 패배하고 처형되었으며 명장 항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초나라의 부흥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진나라의 관리였던 초나라 왕족 창평군의 반란은 초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 저항을 하던 강대국 초나라의 기상을 보여주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위나라 이야기 강성한 시작 비극적 끝.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과 변화 그리고 기회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세 나라로 분열된 진나라의 한 축이었던 위나라는 한때 중앙 황하 유역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위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위나라의 기원과 초기 성장. 기원전 453년 진나라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은 권력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나라가 조위 한으로 분열되었고 이로 인해 위나라가 독립적인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위나라는 비옥한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타졌습니다. 농업 생산력과 상업 활동이 번영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초기 전성기는 문우의 지혜로운 통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우는 개혁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치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리회는 중국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법경을 편찬했습니다. 법경은 위나라의 경제, 군사, 사회 질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산성을 높이고 상업활동을 규제하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위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 초기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우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산국, 동쪽으로는 조나라, 서쪽으로는 진나라와 충돌하며 국경을 넓혔습니다. 특히 문우는 전술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군사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황하 유역을 통제하며 상업의 중심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문우의 리더십은 위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부 위나라의 전성기와 도전. 문우의 뒤를 이은 무우는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군사적 성공을 통해 위나라의 국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북방의 유목 민족을 물리치고 중산국과 같은 소국을 정복하며 황하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무우는 농업과 상업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황하의 치수 사업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대량을 중심으로 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나라의 경제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무후의 뒤를 이은 해왕은 초기에는 위나라의 위상을 유지했으나 점차 실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군사 확장을 시도하며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진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지속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기원전 340년 해왕은 진나라의 명장 손빈과의 마릉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위나라의 장수 팽월이 패배하면서 군사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이 전투는 위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왕의 실책은 단순히 외부 갈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관료들의 부패가 심화되며 내부 안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왕의 실정과 마릉 전투의 패배는 위나라가 전성기에서 쇠락기로 접어드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삼부 위나라의 몰락. 마릉 전투 이후에도 위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조나라와 초나라, 한나라 등 여러 국가가 위나라의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위나라는 국방력 약화로 인해 황하 유역에서조차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원전 225년 진나라의 군대가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진나라의 명장 이신은 황하를 건너 위나라의 수도 대량을 포위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위나라는 최후의 저항을 했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번영을 누렸지만 내부와 외부 요인 모두를 극복하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위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의 드라마틱한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법치와 경제개혁을 통해 성장했지만 지나친 확장과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나라는 중국 역사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춘추 전국 시대의 또 다른 강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대국의 몰락, 조나라의 영광과 추락. 춘추 전국 시대는 강대국들의 생존을 건 투쟁으로 가득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를 지닌 조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조나라는 용맹한 군사와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진나라의 공격 앞에 무릎을 꿇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1. 조나라의 기원과 성장. 조나라는 기원전 403년 진나라가 한, 위, 조로 분열되면서 탄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산악 지형과 강한 군사력 덕분에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조나라의 중흥은 무령왕의 치세에서 시작됩니다. 무령왕은 호복기병이라는 새로운 군사 개혁을 단행하며 유목 민족의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조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조나라는 지방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농업과 상업을 장려했으며 수도 한단을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켰습니다. 무령왕은 조나라를 단순한 생존국가에서 강대국으로 탈바꿈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전성기와 외교적 성공. 기원전 260년 조나라와 진나라의 장평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조나라의 명장 연파는 방어전에서 뛰어난 전략을 펼쳤으나 왕의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 조갈이 지휘권을 맡게 됩니다. 조갈의 무리한 공격은 대패로 이어졌으며 진나라의 패기는 40만 명의 조군을 학살하며 조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장평대전 이후에도 조나라는 뛰어난 외교술로 진나라와의 긴장을 완화하고 초, 제 등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조나라의 수도 한단은 춘추 전국 시대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한단 학보라는 말은 당시 한단의 교육과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나라는 군사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문화적 번영을 통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전국 시대의 최강자로 떠오르면서 조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점차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가 멸망한 후 진나라는 조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귀족들의 분열이 심화되며 조나라의 정치적 안정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의 판단 실수로 인해 진나라와의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게 됩니다. 기원전 228년 진나라의 군대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고통받았으며 결국 진나라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한단이 함락되었습니다. 조나라의 마지막 왕 조간왕은 진나라에 항복하며 조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조나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항했지만 진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령왕의 호복기병은 이후 중국 군사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평대전은 역사가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한단은 오늘날까지도 춘추 전국 시대의 문화 중심지로 기억됩니다. 조나라의 예술과 학문은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일부는 진나라의 통일 후에도 계승되었습니다. 조나라의 몰락은 강대국의 생존을 위한 내부 단결과 올바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조나라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의 중요한 강대국 중 하나로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나라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나라 이야기. 춘추 전국 시대의 강국에서 몰락까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서 제나라는 한때 강력한 경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쥐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영광뿐만 아니라 치열한 외교, 내분, 그리고 몰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나라의 기원에서 멸망까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제나라의 탄생과 초기 발전. 제나라는 서주 시기에 봉건 제도로 설립된 제후국 중 하나로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제나라는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상업과 교역이 다른 제후국보다 발달하였습니다. 제왕공의 등장. 춘추 5패 중 한 명으로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초기의 영웅적 지도자. 명제상 관중은 제나라의 경제와 행정을 혁신하여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관중의 제도, 군사제도 개혁, 상업 활성화, 농업 생산성 향상. 제나라는 춘추시대 동안 중원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패권을 추구했습니다. 제왕공은 초나라와의 회맹을 통해 중원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의 사후 제나라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졌지만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부 전국시대와 제나라의 전성기. 제나라의 영토는 비옥한 평야지대로 풍부한 농업 생산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산동반도는 제나라의 해상무역을 활성화시키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맹상군 제나라의 강력한 귀족으로 전국시대의 4대 군자 중 하나. 그의 사제를 활용한 경제적 부흥 정책과 외교적 수완은 제나라의 국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안영 현명한 재상으로 제나라의 내정 안정과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영은 검소하고 청렴한 삶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제나라는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보유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제나라의 병법과 전술은 전국시대의 군사혁신에 기여했습니다. 조나라와의 동맹 진나라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조나라와의 협력 강화. 제나라는 경제적 번영과 더불어 학문과 예술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널리 퍼졌으며 제나라의 수도 임치는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3부 제나라의 쇠퇴와 멸망. 제나라는 강력한 귀족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내분이 발생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맹상군과 다른 귀족들 간의 갈등은 국가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진나라의 대규모 확장은 제나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이간질 정책 제나라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내부의 불안을 초장함.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침공으로 제나라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나라의 마지막 왕권은 진나라 군대에 의해 항복을 강요받았고 제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제나라의 멸망은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의 통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내분과 외교 실패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춘추 전국시대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연나라 이야기. 춘추 전국시대의 북방 강국. 중국 역사 속에서 연나라는 북방의 강국으로 군림하며 춘추 전국시대의 복잡한 외교와 전쟁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연나라의 탄생, 전성기, 멸망, 그리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부 연나라의 기원과 초기 발전. 연나라는 서주시대의 봉건 제도로 설립된 초기의 제후국 중 하나였습니다. 황하 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농업과 목축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초기 연나라는 주나라 왕실의 충성을 맹세하며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했습니다. 춘추시대 동안 연나라는 비교적 조용한 위치를 유지하며 외교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동쪽의 산동반도와 북쪽의 유목민과의 경계를 관리하며 외교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연나라는 북방 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유교와 도교의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늦게 나타났지만 독창적인 예술과 종교적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목축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는 군사적 방어와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춘추시대 후반, 연태자단은 후일 전국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외교적 감각과 전략적 사고로 연나라의 전성기를 준비했습니다. 2부 전국시대와 연나라의 전성기. 전국시대에 접어들며 연나라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나라는 조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북방의 유목민을 견제하고 중앙평야의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연문공과 같은 지도자들은 내정을 강화하며 국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연소왕은 연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로 군사와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군 아기를 등용하여 조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기는 연나라의 군대를 현대화하며 북방에서 진나라와 초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연소왕은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연나라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진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초나라의 팽창을 견제하며 제나라와의 갈등에서는 군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연나라의 외교는 내부의 안정과 외부의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악의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연나라 군대의 현대화와 제나라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소왕 연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로 내정과 외교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연태자단 후일 진시황 암살을 시도한 인물로 연나라 역사에서 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연나라는 제나라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아기가 지휘한 초기의 승리는 연나라의 위상을 높였지만 내분과 반란으로 인해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점차 밀리게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전국시대의 패권을 잡아가면서 연나라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연나라는 조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진나라의 압박에 맞서려 했지만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연태자단은 진시황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진시황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며 연나라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원전 222년 진나라의 대규모 침공으로 연나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연나라의 마지막 왕은 진나라에 항복하며 연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나라는 북방 문화와 중원 문화의 접점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춘추 전국 시대의 다양성을 대표했습니다. 연나라의 쇠퇴와 멸망은 강대국 진나라의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연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강력한 정체성과 역사를 남긴 국가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의 외교와 전쟁, 그리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진나라 이야기 기원과 팔은 1. 기원 서용족에서 진나라로. 기원전 10세기 서쪽의 작은 부족이었던 서용족.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강력한 나라 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나라의 기원에서 춘추시대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나라의 뿌리는 서용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부족은 원래 중앙아시아와 가까운 서쪽 초원지대에서 생활하던 유목민족으로 주나라 왕실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진족은 농업과 목축을 병행하며 점차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저 작은 부족이었고 자신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무왕은 진족의 지도자에게 진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진은 곧 제후국으로 성장하며 역사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2. 진후의 출현 초창기 군주들. 진나라 초창기의 군주들은 주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진중은 주나라 무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의 야만족과 맞섰고 이를 통해 주나라 내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진중의 뒤를 이은 후계자들은 왕실로부터 더욱 큰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 춘추시대 진나라의 도약. 진나라의 진정한 도약은 춘추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진문공은 기원전 7세기에 즉위하며 진나라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특히 군사개혁을 통해 진나라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외교적으로도 다른 강국들과의 동맹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춘추 5패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진 문공의 리더십은 진나라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강국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4. 내부 갈등과 변혁의 필요성. 그러나 진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권력이 집중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왕권에 도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진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혼란을 통해 진나라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5. 상항의 등장과 개혁. 기원전 4세기 상항이라는 법과 사상가가 등장하며 진나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상항은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통해 진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토지를 재분배하고 세금 시스템을 개혁하며 관료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진나라를 주변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행정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6. 전국시대의 시작과 진나라의 준비. 전국시대의 서막이 열리며 진나라는 주변의 강국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항의 개혁 덕분에 진나라는 전쟁 준비와 국가 운영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패권을 노리는 강력한 국가로 자리잡게 됩니다. 7. 전국시대와 패권 쟁탈. 기원전 4세기 혼란과 전쟁이 지배했던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진나라는 상항의 개혁을 기반으로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그 앞에는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는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어진 치열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각 나라들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는 상항의 개혁 덕분에 강력한 행정력과 군사력을 갖췄지만 한, 위, 조, 초, 제, 영 같은 강대국들이 곳곳에서 진나라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8. 합종과 연행 외교의 장. 전국시대의 외교는 합종과 연행으로 요약됩니다. 합종 소진이 제안한 전략으로 6나라가 연합해 진나라를 견제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연행 장이가 주도한 전략으로 진나라가 개별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분열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나라는 연행책을 통해 각국의 연합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9. 효문왕과 진나라의 중흥. 진효문왕 기원전 36만 1338년은 상항의 개혁을 계승하며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토를 확장하고 관료제를 안정시켰습니다. 특히 효문왕은 법과 사상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어 모든 백성이 법 아래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했습니다. 10. 전국시대의 치열한 전쟁들. 전국시대의 전쟁은 진나라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창평 전투 기원전 260년 진나라와 조나라 간의 치열한 전투로 진나라가 승리하며 패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장평 전투 진 장군 패기가 40만 조나라 병사를 포로로 잡은 후 처형한 사건은 전국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 승리들은 진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1. 상항의 비극적 최후. 진나라의 개혁을 이끈 상항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효문왕이 사망한 후 상항은 반역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진나라의 기초를 세운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12. 진소왕과 동천. 진소왕 기원전 32만 4251년은 국력을 강화하고 수도를 옮기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도를 함양현재의 시안으로 옮기며 진나라는 중앙 집중화된 강력한 국가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나라가 전국시대의 패권을 쥐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13. 진나라의 패권 확립. 진나라는 전국시대 후반부에 이르러 단순히 강국을 넘어 패권을 쥐는 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법률과 제도의 혁신, 강력한 군사력, 외교 전략,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진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4. 진왕 영정 진시황의 등장. 진시황으로 알려진 영정은 기원전 25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어머니와 재상 여부리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원전 246년 13세의 나이에 진나라의 왕이 된 영정은 20년 만에 전국시대를 종결시키는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15. 중국의 통일 6나라의 정복. 진나라의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 기원전 230년 첫 번째 목표로 선택된 한나라는 진나라의 군사력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나라 기원전 228년 장평 전투 이후 약해진 조나라는 패기의 압도적인 군사 전략에 패배합니다. 위나라 기원전 225년 황하 강의 물을 이용해 위나라를 제압하는 혁신적인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초나라 기원전 223년 초나라의 저항은 가장 치열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나라 기원전 222년 왕의 도주로 약화된 연나라도 진나라의 손에 넘어갑니다. 제나라 기원전 221년 마지막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제나라가 항복하며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합니다. 16. 진시황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칭호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통일 제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규모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자 통일, 서로 다른 문자를 통합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도량형 통일, 상업과 무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도로와 운하 건설, 제국 내 물자 이동과 군사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17. 만리장성과 황제의 야망. 진시황은 북방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대한 인력을 동원했지만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무기를 몰수하고 봉건 제도를 폐지했으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18. 불로장생을 꿈꾸다. 진시황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불사의 약을 찾아 전국 곳곳을 뒤지고 심지어 서해의 섬들까지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헛된 시도로 끝났고 결국 기원전 210년에 병사하고 맙니다. 19. 제국의 몰락. 진시황이 죽자 그의 제국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해의 실책 진시황의 후계자인 호해는 무능하고 잔혹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진승과 오광의 반란, 진나라의 가혹한 정책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초안쟁패, 결국 진나라의 통일 제국은 유방과 항우 간의 전쟁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원전 206년 진나라는 멸망하며 중국 역사에서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20. 진나라의 유산. 진나라의 통일은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진나라는 문자, 도량형, 법률 통일 등은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와 가혹한 통치는 사회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생겨나는 많은 통일 왕조들의 시초인 진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국지 총나라 탄생과 멸망의 역사, 그리고 영웅들의 활약. 삼국지는 중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로 총나라는 유비를 중심으로 한인이와 덕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 시리즈는 총나라의 탄생, 주요 사건, 영웅들의 활약, 그리고 멸망까지의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탄생에서부터 멸망까지 총나라의 모든 이야기를 시대순으로 차근히 풀어가겠습니다. 1. 총나라의 탄생 배경. 후한 말기는 정치적 부패와 자연재해, 그리고 민중 봉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고 황실 내부에서는 외척과 황관들의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은 황실로부터 멀어졌고 지방에서는 군벌들이 저마다의 세력을 확장하며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늘이 이미 황제를 버렸으니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황건적이 등장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농민들로 이루어진 반란군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황건적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의 군벌들이 황실의 명령에 따라 무력을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조, 송견, 원소 등의 강력한 인물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조조는 황제를 옹립하며 명분을 쌓아 중앙 권력을 장악했고 손견은 강동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반면 유비라는 이름이 이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했으며 그는 이후 총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비는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비록 그의 출신은 미약했지만 유비는 높은 이상과 대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를 만나 의형제를 맺은 도원결의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유대감을 넘어 이후 그의 정치적, 군사적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도원결의 이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며 군사적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주의 군벌 도겸에게 의탁하며 잠시 안정을 찾았으나 도겸 사후에는 조조와 원소 같은 강력한 군벌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특히 조조에게 서주를 빼앗긴 후에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민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인위적인 태도는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훗날 총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비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 중 한 명은 제갈량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와룡강에 응거하며 세상사를 관망하고 있었고 그의 뛰어난 지략은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참모로 맞이하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일화는 삼고초려로 알려져 있으며 유비의 인내와 간절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하며 총나라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익주를 기반으로 삼아 서쪽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형주를 차지하며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갈량의 합류는 유비가 총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척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를 점령하며 총나라 건국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형주는 장강 유역의 군사적 요충지로 이후 익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비는 민심을 얻기 위해 관우를 형주 태수로 임명하고 내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세금을 경감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썼으며 이러한 노력은 총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형주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익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익주는 당시 유장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유비는 처음에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익주를 얻으려 했으나 유장의 반발로 인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익주를 점령하며 총나라 건국을 위한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건과 총나라의 성장. 유비는 익주를 점령한 후 본격적으로 총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익주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총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익주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생 정책을 펼쳤으며 스스로 한중왕에 오르며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총나라는 삼국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유비의 지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한중 지역에서 조조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중 전투는 총나라와 위나라 간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대규모 전투로 유비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한중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관우가 형주를 지키다 송권의 군대에 의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총나라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는 이후 유비의 오나라 정벌로 이어졌습니다. 유비는 오나라 정벌에 실패한 후 팩제성에서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어린 유선이 즉위하였고 제갈량이 섭정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총나라의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북벌을 통해 위나라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총나라는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3. 총나라의 멸망. 제갈량은 총나라의 구군을 걸고 무려 5차례에 걸친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전술과 전략은 매우 치밀하고 탁월했지만 당시 총나라가 처한 열악한 자원 상황과 내부의 정치적 갈등, 병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함께 겹치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원정 끝에 제갈량은 심신이 지쳐갔고 마지막 북벌을 수행하던 중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총나라에게 매우 큰 타격으로 작용했고 군사적 주도권을 잃으며 총나라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죽고 어린 유선이 즉위한 이후 총나라의 정치 상황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선은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했고 황후 등 권력을 탐하는 간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며 부패를 일삼았고 이러한 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민심은 급속히 이반했고 군사력과 국가 체제는 점차 약화되면서 총나라는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편 위나라에서는 등해와 종해 같은 유능한 장수들이 총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263년 위나라 군대는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했고 총나라의 수도 성도를 향해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총나라의 장수 강유는 끝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분전했지만 위나라의 강력한 군세와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성도는 함락되었고 유선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을 선택하였습니다. 4. 강유의 반란과 총나라 멸망 이후. 총나라가 멸망한 뒤 강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총나라 잔존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총나라의 예수도 성도와 그 주변 지역에 흩어진 무장들과 민중을 모아 반란군을 조직했습니다. 당시 강유가 모은 병력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총나라 출신으로 위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강유는 초기 전투에서 위나라군을 기습해 소규모 승리를 거두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험준한 산악지대를 활용해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고 위나라 군대의 보급선을 차단하며 위나라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강유의 병사들은 민간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지형에 익숙한 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위나라 조정에서는 강유 반란이 촉 지역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삼국 통일의 완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위나라의 주요 장수인 등의 종애 등이 반란 진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나라 군사회의에서는 강유의 반란 규모가 크지 않으나 지형과 민심이 반란군에 유리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나라는 단순한 전면 공격보다는 포위와 고립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나라 장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반란의 중심지를 공격하고 반란군의 주요 거점을 하나씩 함락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급로 확보와 정보 수집에도 많은 공을 들였으며 현지 백성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토착 지배층과의 외교도 병행했습니다. 강유 반란 초기의 반란군은 작은 규모의 기습전을 자주 벌였습니다. 좁은 산길과 숲을 이용해 위나라군의 정찰대를 습격하고 보급로를 끊는 전술로 위나라 군사들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강유가 주도한 첫 번째 전투에서는 1,000명 규모의 위나라 정예 부대를 기습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위나라는 기동력 있는 경보병과 기병 부대를 투입해 반란군을 추격하며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되어 있던 강유군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위나라군은 점차 강유군의 거점을 차례로 포위하며 전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반란이 확대되자 강유는 요충지 성지를 방어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지 하나를 중심으로 위나라군과 반란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반란군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방어를 굳건히 했지만 위나라군은 포위망을 점차 좁히며 장기전을 유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유군은 식량과 무기 부족에 시달렸고 반면 위나라는 지속적인 보급과 지원으로 점차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국 성지 전투에서 강유군은 큰 피해를 입고 일부 병력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반란 전체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유는 마지막으로 위나라군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양측 병력은 각각 약 3,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운명의 한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강유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매복과 기습을 계획했으나 위나라군은 첩보망을 통해 강유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나라군은 매복을 역이용하는 전술로 반란군을 포위 섬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유는 전투 중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반란군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위나라군은 이후 남은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며 촉 지역의 완전한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강유의 반란은 규모와 기간면에서 삼국지 전체에서 비교적 작은 사건일 수 있으나 총나라 정신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강유의 저항은 위나라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과제였고 중앙 권력의 지역 통제 강화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반란은 이후 중국 역사에서 충성심과 의리를 상징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었으며 총나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강유의 행동은 결국 삼국지의 주제인 충성과 의리, 이상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유비가 세우고 제갈량이 가꾸며 강유가 지킨 총나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국지 위나라. 삼국지에서 위나라는 조조라는 걸출한 인물이 기반을 다지고 그의 후계자들이 국가로 발전시킨 강력한 나라입니다. 효율적인 통치와 냉혹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권력 다툼과 사마시 가문의 찬탈로 인해 위나라는 결국 진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나라의 탄생 배경, 주요 사건, 그리고 몰락까지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1. 위나라의 탄생과 조조의 부상. 후한 말기는 중앙정부의 부패와 지방 군벌의 난립,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황건적의 남 184년은 이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지방 군벌들에게 의존해야 했고 이로 인해 각지의 군벌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이러한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당시 후한의 사회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며 고통받았고 지방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조조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후 청주 지역의 황건적 잔당을 흡수하여 청주병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병력은 이후 조조 군대의 주축이 되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주변의 군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또한 법치를 강화하고 군사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여 군사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청주병은 단순히 병력의 수적 우위를 제공한 것만이 아니라 조조의 통치 철학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면서도 전투 후에는 포로들을 포섭하여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조조가 가진 통찰력과 실용주의적 사고를 잘 보여줍니다. 조조는 196년에 헌제를 옹립하고 낙양에서 허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천자를 옹호하여 제후를 호령한다는 명분을 통해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조조는 중앙 권력을 재정비하고 각지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며 후한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헌제를 옹립한 조조의 전략은 단순한 명분의 확보를 넘어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도 천도를 통해 중원의 중심에 위치한 수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조는 후한 왕조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위나라의 성장과 주요 사건. 200년 조조는 원소와의 관도 대전에서 승리하며 북부 중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원소는 당시 조조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조는 정보전과 기습 전략을 활용하여 원소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관도 대전은 위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전략과 심리전이 어우러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조조는 우세한 적을 상대하면서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첩자를 통해 원소군의 내부 혼란을 유도하는 등 정교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승리는 조조가 화북 지역의 통치자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원소의 잔존 세력과 북방의 이민족을 차례로 제압하며 화북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그는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농업과 군사를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위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또한 농업개혁을 통해 화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는 황폐화된 농지를 복구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며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위나라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208년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송권과 유비연합군에 패배하며 장강 이남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패배는 조조의 야망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 위나라는 북방에 초점을 맞추어 세력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적벽대전은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로 조조의 전략적 약점과 연합군의 협력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조조군의 물자 부족과 전염병 문제는 이 전투에서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 간의 세력 균형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조는 한중 지역에서 총나라의 유비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중 전투는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위나라와 총나라 간의 갈등이었으며 조조는 한중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위나라의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영토 쟁탈전이 아니라 삼국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조는 한중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지만 총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며 자신의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이후 위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위나라의 전성기와 내부 갈등. 조조는 220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조비가 헌제를 폐위하고 위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조비는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위나라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총나라와 오나라를 견제하며 삼국 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조비의 즉위는 단순히 조씨 가문의 권력 강화가 아니라 위나라의 독립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한 왕조의 관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행정 체계를 도입하여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위나라가 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비의 뒤를 이은 조에는 초기에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했으나 점차 사치와 향락에 빠지며 통치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조의 통치 기간 동안 사마이와 같은 인물들이 점차 권력을 확대하며 위나라 내부의 정치적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에는 초기에는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총나라와 오나라를 견제했으나 점차 내정이 소홀해지면서 위나라의 통치 구조는 서서히 붕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에는 과도한 건축 사업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민생 경제와 군사 자원 확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조의 통치가 점차 약화되면서 사마이와 같은 유능한 대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으로 조의 신임을 얻었으며 외적으로는 총나라와 오나라를 견제하고 내적으로는 반란을 진압하며 위나라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사마이의 능력은 특히 228년 총나라의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방어를 주도하며 총나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산 전투에서 사마이는 제갈량의 전략을 간파하고 방어적인 전술을 통해 총나라 군을 퇴각시켰습니다. 이는 위나라의 군사적 안정성을 입증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의 사후 조방이 어린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자 사마이는 섭정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조방의 치세 동안 대장군 조상이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사마이는 조상의 무능과 권력 남용을 기회로 삼아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건은 사마이가 조상을 제거하고 위나라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쿠데타 이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며 조씨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위나라의 몰락.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와 손자 사마염은 조씨 가문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며 정치적 군사적 지배력을 확립했습니다. 사마사는 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새 황제로 옹립했으나 조모마저도 사마씨 가문의 반기를 들다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조안이 황제로 즉위했으나 이미 위나라의 실질적 권력은 사마씨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265년 사마염은 조안을 강제로 폐위하고 자신을 황제로 즉위시키며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위나라는 명목상으로도 소멸하였고 삼국지 시대는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진나라는 이후 총나라 263년과 오나라 280년을 차례로 정복하며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위나라는 조조의 실용주의적 통치와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삼국시대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조조 사후 후계자들의 무능과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였으며 결국 사마씨 가문에 의해 멸망하고 진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위나라의 역사는 권력의 부침과 정치적 갈등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 오나라 손씨 가문의 역사가 만든 강동의 제국. 삼국지에서 오나라는 손씨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국가로 장강 이남을 기반으로 삼아 삼국 중 가장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손견, 손책 그리고 손권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리더십은 오나라를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닌 정식 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나라의 탄생, 주요 사건, 그리고 멸망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오나라의 탄생 배경. 후한 말기 강동 지역은 지방 호족들과 군벌들이 서로 경쟁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잠재력은 컸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약하여 지역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견은 자신의 능력으로 군사를 조직하고 황건적의 남백 84년과 동탁 토벌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손견은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했으며 그는 동탁의 혼란 속에서도 지방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견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후한 왕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운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강동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년 원술의 휘하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전사하며 그의 생애는 짧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손씨 가문의 세력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으나 그의 아들들이 이를 이어받아 강동 지역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손견의 뒤를 이은 손책은 아버지의 잔존 세력을 결집하고 강동 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카리스마를 통해 단양, 회계, 오군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정복하며 강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손책의 주요 전략은 민첩한 기동성과 효율적인 병력 배치를 통해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또한 주유, 장소, 여몽과 같은 유능한 장수와 책사들을 영입하여 내정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강동 지역은 안정과 번영을 되찾았으며 이는 손권 이후에 국가를 건국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하면서 오나라의 발전에 중대한 도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손책이 암살당한 후 그의 동생 손권은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오나라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손권은 초기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부 분열을 막고 외부 세력에 맞서 강동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주유, 장음, 여몽 등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나라의 기틀을 타졌습니다. 손권은 특히 주유와의 협력을 통해 장강 유역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강동 지역은 삼국시대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권 시대 오나라의 전성기. 손권은 장강 이남의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상업을 장려하며 강동 지역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관계시설의 확충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이는 오나라의 인구 증가와 군사 자원의 풍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해군을 강화하여 장강의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손권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최신식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오나라가 삼국 중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적벽대전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며 그의 군사적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208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손권은 유비와 동맹을 맺고 이에 대항했습니다. 주유가 지휘한 적벽대전에서 손권과 유비 연합군은 조조의 대군을 대파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시대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로 오나라는 장강 이남을 확고히 지키며 삼국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적벽대전 후 손권은 장강 유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총나라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또한 전투 이후 장강 유역에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며 오나라의 부흥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손권은 총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며
조조의 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척벽대전 이후 송권은 유비와의 동맹을 유지했으나 형주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형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삼국 간 세력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권은 초기에는 유비와의 동맹을 존중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형주를 노렸습니다. 219년 여몽은 관우를 기습하여 형주를 점령하고 총나라와의 동맹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오나라의 영토를 확대하고 방어선을 강화했지만 총나라와의 적대적 관계는 이후 삼국 간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형주 점령은 오나라의 국력 강화에 기여했으나 이로 인해 삼국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29년 송권은 황제로 즉위하며 오나라를 정식으로 건국했습니다. 그는 건강 현재의 난징을 수도로 삼고 중앙행정체제를 강화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황제로서 송권은 법제를 정비하고 관료체제를 개편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송권은 또한 이민족과의 외교를 강화하여 국경을 안정시키고 오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오나라는 삼국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번영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3. 오나라의 쇠퇴와 멸망. 송권의 말년의 후계자 문제로 인해 오나라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송권은 아들들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이는 손씨 가문의 분열과 대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내부는 오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총나라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진나라의 압박 속에서 오나라는 점차 국력을 잃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료들의 부패와 민심의 이반이 심화되었고 육손과 같은 유능한 인재들의 사망 이후 오나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손권 사후 후계자 간의 권력 다툼은 오나라의 내정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소나와 손패 간의 왕위 다툼은 대신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며 국가의 근본을 약화시켰습니다. 손권이 생전에 명확한 후계 구도를 설정하지 못한 탓에 이 갈등은 손권 사후 오나라의 정치체제를 흔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나는 공식적인 태자였으나 손패를 지지하는 세력 또한 강성하여 정치적 균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손권의 사후 소나가 폐위되고 솔량이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전국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솔량의 나이가 어렸기에 실질적인 권력은 대신들의 손에 넘어갔고 이를 둘러싼 권력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나라가 삼국 통일을 목표로 점차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오나라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진나라의 사마염이 위나라를 계승하고 280년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오나라를 침공하면서 오나라는 존립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진나라의 군대는 해상과 육로를 동시에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했고 오나라 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나라는 장강이라는 자연 방벽을 믿고 방어 태세를 유지했으나 내부 혼란과 군사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진나라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황제인 소노는 항복을 결심하였고 이를 통해 오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하며 삼국시대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소노는 항복 이후 진나라로 합송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기록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나라는 삼국 중 가장 긴 세월 동안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했으나 내부의 정치적 불안과 외부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손씨 가문의 지도력은 초기에는 강동 지역의 통합과 국가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세대가 거듭될수록 지도력은 약화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나라는 삼국 중에서도 해군의 강점과 장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번영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으며 강남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손권, 주유, 여몽 등의 인물은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전략적 통찰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삼국지 3대 대전이라 불리는 전쟁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장 관도대전 중원의 패자를 결정짓다. 서기 2세기 후반, 후한 말의 중국은 마치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 같았습니다. 황실은 무너져 내렸고 각지에서 군웅들이 들고 일어나 저마다 천하 통일을 꿈꾸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두 거물이 있었으니 바로 하북의 명문 출신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원소와 비록 환관의 후손이라는 미천한 배경을 가졌지만 탁월한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던 조조였습니다. 원소는 4대에 걸쳐 삼공이라는 최고위직을 지낸 명문가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는 수많은 인재를 휘하에 두고 있었고 특히 하북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자와 막대한 병력을 자랑했습니다. 원소는 자신을 명문가의 적통이라 여기며 조조를 간웅으로 깔보았고 스스로가 중원의 유일한 패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반면 조조는 끊임없는 정변과 전투를 통해 실력을 증명하며 천자를 옹립하여 정통성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두 거대한 세력은 중원의 패권을 놓고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원소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관도로 진격했어요. 그 중에서도 정예 병력은 7만 명에 달했으며 기병대만도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병력은 조조가 동원할 수 있었던 총 병력인 4만여 명을 압도하는 규모였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로도 누적된 상태였죠. 전투는 허창으로 가는 길목이자 황화와 가까워 전략적 요충지인 관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조조에게 처음부터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원소는 자신의 막대한 병력을 활용해 조조의 진영을 짓누르는 데 주력했어요. 그는 거대한 토산을 쌓아 그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 조조군을 괴롭혔고, 조조는 이에 맞서 투석기인 발석거를 만들어 대항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대치하며 소모전을 벌였고 싸움은 기나긴 장기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조의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그의 군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조조 진영에서는 탈영병이 속출했고 심지어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모사였던 순욱조차 조조에게 후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였어요. 조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후퇴를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원소의 모사였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허유는 원소의 오랜 버시자 책사였지만 원소의 우유부단함과 자신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원소에게 구속되는 사건까지 겹치면서 그는 조조에게 투신하기로 결심합니다. 허유는 조조에게 원소군의 막대한 군량미가 쌓여있는 오소라는 곳의 위치를 고스란히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오소의 방비가 허술하다는 결정적인 정보까지 덧붙였죠. 조조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유의 정보를 듣고 즉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해 병력 5,000명을 이끌고 오소를 기습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병사들에게 거짓 깃발을 들고 밤낮으로 행군하여 원소의 군량미를 불태우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원소는 허유가 배신하고 오소의 정보를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를 믿지 못했거나 너무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허비하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오소 방어보다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는 데 더 많은 병력을 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밤을 새워 오소에 도착했고 곧바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원소군의 오소 수비대는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조조는 오소에 쌓여있던 원소의 막대한 군량미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렸습니다. 군량이 불타오르며 치솟는 거대한 불길은 원소군 진영에서도 똑똑히 보였고 이 엄청난 소식은 삽시간에 원소군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군사들은 크게 동요했고 진영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차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이 혼란을 틈타 맹공격을 퍼부었고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원소군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원소는 겨우 소수의 병력과 함께 몸만 피했고 그의 거대한 군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관도대전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던 조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로 원소의 세력은 사실상 소멸되었고 조조는 하북 전체를 장악하며 명실상부한 중원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만약 조조가 패했다면 삼국시대의 지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관도대전은 훗날 위, 촉, 오라는 삼국이 정립되는 기반을 다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2장 적벽대전 삼국 정립의 서막을 열다. 관도대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중원을 손에 넣은 조조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한반도까지 미칠 정도였고 중국 대륙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조조는 먼저 형주를 손쉽게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남아있습니다. 형주의 지배자였던 유종은 싸움 한 번 없이 조조에게 항복했고 조조는 그의 군대와 수군까지 고스란히 흡수하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조조의 다음 목표는 장강 너머 강동의 젊은 군주 송권과 정처 없이 떠돌던 영웅 유비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실제 병력은 그보다 적은 20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장강을 건너 남방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죠. 반면 송권은 조조에게 맞설지 아니면 항복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송권의 신하들 대부분은 조조의 위세에 눌려 항복을 주장했죠. 이때 강동의 용맹한 대도독주유는 결사항전을 외쳤고 유비의 책사 제갈량 역시 송권에게 동맹을 설득하며 조조에 맞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송권은 이들의 설득에 넘어가 조조에 맞서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송권과 유비의 연합군은 약 5만 명의 소수 병력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결의는 뜨거웠습니다. 전투는 양쯔강의 붉은 절벽, 적벽 부근에서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조조는 육상군을 급하게 수군으로 전환하며 거대한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북방 출신 병사들이 배멀미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배들을 서로 쇠사슬로 묶어 거대한 평지처럼 만드는 기발한 전법을 사용했죠. 병사들은 배멀미를 덜 느끼며 안정감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그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조조군의 이러한 약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북방군이 수전에 익숙지 않고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화공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들은 하늘의 기상 변화까지 예측하는 뛰어난 지략으로 화공을 계획했습니다. 제갈량은 동남풍이 불어올 것을 예견했고 주유는 노장 황계에게 거짓 항복하는 척 조조군 진영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황계는 자신의 배에 인화물질과 기름을 가득 싣고 불을 붙인 뒤 조조의 거대한 전선으로 돌진시켰습니다. 남동풍이 거세게 불어오던 어느 밤 황계의 배들이 조조의 전선에 닿자마자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조조의 배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장강을 뒤덮었고 검은 연기와 맹렬한 불꽃이 밤하늘을 불태웠습니다. 불길은 강변에 설치된 조조군의 진영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대혼란에 빠진 조조군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를 짓밟았고 육지로 도망친 병사들마저 송권과 유비연합군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조는 간신히 화용도를 거쳐 도망쳤지만 도망치는 길에서도 매복해 있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겨우 목숨만 건져 달아났고 그의 천하 통일 야망은 적벽의 불길 속에서 한 줌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적벽대전은 송권과 유비연합군의 극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투는 조조의 남진을 완전히 좌절시켰고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세 개의 강국, 즉 위, 오, 촉한으로 나뉘는 삼국 정립을 확정지었습니다. 조조는 다시 북방으로 물러나 위나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고 송권은 강동의 오나라를, 유비는 형주의 일부와 익주를 기반으로 촉한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장 이릉대전 촉한의 몰락을 알리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송권의 도움을 받아 형주의 남은 지역과 비옥한 익주를 차지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마침내 221년 유비는 스스로 황제에 올라 촉한을 건국하며 명실상부한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이제 삼국은 위, 촉, 오로 나뉘어 천하를 호령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촉한에게는 중요한 거점이었던 형주를 놓고 송권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주는 촉한의 북벌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오나라 입장에서도 강동 방어의 필수적인 곳이었으니까요. 갈등은 결국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송권은 동맹 관계를 깨고 맹장이자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가 지키던 형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나라에게 붙잡힌 관우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장 아끼던 의형제 관우의 죽음과 함께 촉한의 중요한 영토인 형주를 잃은 유비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심과 형주 수복이라는 명분으로 오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갈량과 조은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무리한 출정이라며 만류했지만 유비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의형제인 장비마저 관우의 복수를 맹세하며 출전을 준비하던 직전에 부하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이 겹치면서 유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221년 무려 70만에 달한다고 자칭하는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 싸움은 형주 서쪽 장강 상류의 험준한 이릉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비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영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최전선을 빠르게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나라의 젊고 유능한 대도독 육소는 유비의 노림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육소는 촉한군이 무리하게 진격하여 대군을 좁고 험한 숲과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진 진영으로 구축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한여름의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병사들이 지쳐 있으며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사기마저 떨어져 있다는 점을 냉철하게 분석했죠. 육소는 유비의 군대를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척하며 촉한군을 더욱 깊숙이 유인했어요. 그리고 7개월이 넘는 긴 대치 끝에 무더위와 습한 환경에 지칠 대로 지쳐 진영 곳곳에 목책과 움막을 세워놓은 촉한군의 허술한 방어선을 확인했습니다. 육소는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화공을 감행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 마른 나무와 풀들이 가득한 곳에 불이 붙자 유비의 길고 긴 진영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좁은 계곡과 숲에 갇힌 촉한군은 도망칠 곳도 없이 불길에 휩싸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오나라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지리멸렬하며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이릉의 불길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비는 간신히 몸만 피하여 백제성으로 도망쳤으나 이 전투의 엄청난 충격과 패배감 그리고 관우와 장비에 대한 그리움이 겹쳐 병을 얻어 이듬해 223년 백제성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릉대전은 촉한에게는 치명적인 패배이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촉한은 정의 병력을 거의 대부분 잃었고 국력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반면 오나라는 젊은 육손에 뛰어난 지휘 아래 대승을 거두며 강동의 지배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릉대전은 촉한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고 결국 삼국시대의 세력 균형이 오나라와 위나라 중심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촉한의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투로 기록되며 삼국지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마지막 대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